평소보다 회원님들 모신 출석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강사님을 최고의 화려한 강사님들 모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떨어진 부분이 인도에 더 관심이 그렇게 없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 달부터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제 학기도 열렸으니 주위분들에게 많이 좀 부탁을 하셔서 권유를 하셔서 꼭 좀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 미리 예고하는데 챗 GPT 아니면 반도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핫한 주제고 그러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입니다. 우리 강성영 교수님 모셨는데요. 보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서울대 철학과 학사를 나오셨고 함부르크 대학에서 고전 인도학 박사, 그다음 석사는 인도학, 티베트학 철학 석사를 하셨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더 유명한 거는 3프로 TV라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 저분이십니다. 이분 오시면 뷰가 엄청나게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러브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변할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인도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철수하면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지금 삼성도가 인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미 인구가 재작년 말에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수가 공식 통계로요. 전 세계 최고 인구 대국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나라를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시간이 좀 제한되겠습니다. 우리 강성윤 교수님 모셔가지고 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인도 전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분들 뵈면 사실은 인도 관계에서 갖고 계신 관심의 층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지 사실은 여쭙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일부분을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중간에 건너뛰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뜬금없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뜬금없는 주제라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가족주의 같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가족이 중요하냐면 제가 고대 종교사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인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도 닦는 나라 이런 거예요. 무슨 공중부양하고 무슨 저는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자기 개발서로 서점에 가서 보시게 되는 거의 모든 책들의 내용의 90%는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그걸 모르실 뿐이에요. 화나거든 숨을 3번 쉬어라. 이게 바로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자기 숨을 관찰해서 열반에 간다는 그 해탈에 이르는 전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어떤지 한번 마음으로 쭉 훑어보고 스트레스에 대응을 해라.
이걸 바디 스캔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책들 넘쳐납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고대부터 사용하던 수행 방법입니다. 자, 이 수행하고 가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은 혼자 합니다. 손잡고 하지 않아요. 자, 천국에 가는데 손잡고 갈까요? 혼자 갈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원래 아리안들이 인도에 처음 들어올 때는 제가요 제 개인으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제 밑에 있는 손자, 증손자, 그 밑에 고손자가 만들어지면서 하늘나라로 밀려 올라갑니다.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입이 들어오면 제가 병장이 되고 제대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구조였어요. 그 구조가 깨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너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그 수행론입니다. 이 수행론이 왜 중요하냐? 딱 이거죠.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다 있습니다. 뭐에?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제일 그 자산이 많으신지 제가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제일 많은 분이 여기 부총장님이라고 쳤을 때 제가 부총장님한테 될 수가 없겠죠. 자산 X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건강하신 분이 부총장님이라고 하면 이분이 제일 건강하니까 저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현대사회에는 다른 질문이 딱 하나 있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부총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다른 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군대처럼 행복이 다른 사람들한테 밀려서 내가 행복한 위치로 가는 구조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이 현대사회에 재현되기 때문에 인도의 수행 전통, 정신 전통이 현대사회에 중요합니다. 그 핵심 매개고리가 가족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앞쪽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족 이야기는 근데 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기업의 99%가 가족 기업입니다. 모든 것을 가족이 합니다. 이번에 아다니 그룹 힌덴버그 리서치 때문에 지금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것도 가족이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 같은 고민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고민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미 그 주식의 60에서 70%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요. 유통 주식 수는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 기업들도 가족 기업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 인도 경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사이에 파고들 수 있나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테이블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블마다 한 가족이에요. 제가 저 테이블에 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남의 집에 제사 지내는데 거기 제가 어떻게 끼어들어요? 그렇죠? 거기 못 들어간다는 말은 자 기업이 가족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갑니까? 못 가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야 인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을 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각 테이블마다 소위 말해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대변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그거를 해내야 인도의 사회 네트워크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왜 그러면 폐쇄적인 가족 단위로 돼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신뢰가 극대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극대화되어 있는 가족 단위 네트워크가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는 저신뢰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인도 그 중견 기업 오너 젊은 경영인들을 20명 넘게 이렇게 연수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중견 기업이니까 이미 매출액이 얼마 이상 기업의 오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식구가 60 몇 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있던 한국 분들이 갑자기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가 64명인가 68명인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견 기업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그 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인도에서 어떤 식의 활동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얻어야 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맥락에서 고대 사회의 변화가 시족 단위가 해체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 단위로 운영이 되던 그 세계관이 그것도 해체가 돼서 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수행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퍼스펙티브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시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져 보여요? 첫째,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가깝고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파키스탄을 지나서 이란을 지나면 터키 지나서 동구권을 지나서 유럽까지 육지로 다 연결이 됩니다. 60년대에는 그 독일 북쪽 끝에 있던 제가 공부했던 함부르크에서 버스를 타고 인도 델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까지는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테헤란을 건너서 델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바로 옆에 있고. 자, 인도가 어떤 나라냐고 그러면 이런 식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인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없는 국가 수반인데 드라우파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ST입니다. 즉 헌법에 보장된 보호 대상 부족민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에도 안 들어가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익숙한 브라질 원주민 같은 분입니다. 저 여성이, 그리고 또 여성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수민, 인권 보장이 잘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인도 인구 이야기가 요즘 이제 많기는 한데요. 사실은 정확한 통계치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아서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추정은 이미 이제 중국보다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실제로 인도 입장에서 보자면 저게 실업이고 일자리 창출 압력이 높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인도 현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무 교육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률을 만들었어요. 자, 멋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준비는 된 것도 없는데 그냥 법률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법을 안 지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치원에 아이들이 쉬야할 수 있는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 의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할까요? 그게 인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구 때문에 갖게 되는 인도의 경쟁력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일면적이긴 합니다. 인도의 일상은 사실 정치적으로는요, 그 상원, 하원, 그리고 하원이 특히 이제 중요하니까요. 왜 내각제에서 하원이 정권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각 주 선거가 있고 시의회 선거가 있고 하는 다층적인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SC와 ST인데요. SC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슈드라 노예계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카스트 자체가 없어서 아예 언터처블 불가촉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T가 아까 드라우바디 나왔을 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그 인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OBC가 나오죠. 이거는 사실은 하층민인데요. Other Backward Caste라고 해서 힌두교도들 중에 한번 보시면 OBC가 42.8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거를 할 때. 자, 힌두교도가 대략 인도 전체의 80%입니다. 그 중에 42.8%가 하층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선거는 어떻게 하면 이긴다? 저는 하층민이에요. 저희들이 하층민들한테 뭐 나눠줄게요. 이거 하면 무조건 선거는 이깁니다. 그 구조에 인도 정치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이라는 건 뭐냐면 대입, 당연히 중요하죠. 의대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입 말고는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할당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SC하고 ST는 15%, 7.5% 할당을 해줘요. 그런데 저기에는 반발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너무나 천대를 받던 천민들인데다 저 할당을 받을 만큼 학교를 다닌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저 출신들로는. 그런데 OBC가 27% 할당을 받습니다. 최근에 또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다? 경제적 취약계층, 그래서 10%가 할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정원의 50%가 넘게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할당 대상이 아닌 일반인이다 그러면 그걸 제너럴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아들은 98점을 맞아야 들어가는 거고 저 친구들은 40점만 넘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인도가 어디까지냐? 어려워요. 자, 저게 미얀마가 따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인도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도가 독립국가 단위냐, 문화적인 단위냐, 역사적인 단위냐, 이거 다 전부 이렇게 씁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의 형태만 구분을 해도 이렇게 나뉩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상상의 공동체라는 게, 자, 민족이라는 게 역사, 언어, 종교를 공유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인도가 민족이 아니고 각 주 단위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다층성, 다양성. 자, 인도가 왜 저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면 단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인도가 독립할 때 상황입니다. 자, 인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 안에 왕이 주권을 갖고 있던 국가가 565개가 있었습니다. 식민 시절에도 왕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왜? 영국은 전쟁을 안 하고 정복을 해야 되니까 각 왕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교하고 군사권만 박탈을 하면 되고 영국에 충성하겠다 선서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세금 내면 되니까요. 이 나라들을 다 정리해가면서 만들어진 게 현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인도에 대해서 뭔가 한 번에 싸잡아서 무슨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당연히 이제 그때 독립을 할 때 종교를 근거로 해서 분할 독립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6.25와 같은 비극처럼 여러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또 피난민이 나오고 이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인도가 만들어진 역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카스피해 근처에 있던 유목민들이 전 세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마더가 독일말로 무터고 뭐 불어로 메하고 그래서 인도 말로는 마더가 마드리입니다. 그 마드리의 동북 지역 산악 지역에 가까운 쪽에 있던 그 사투리가 마야예요. 마야 하면 뭐 생각나세요? 부다 엄마 이름이 마야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야 부인이 아니고요. 엄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냐? 왜 근데 엄마라는 단어를 엄마를 이름으로 생각했을까요?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표준말 쓰던 사람들이 마야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교 전승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오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가 그 이란을 거쳐서 인도까지 이주해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문화다 이해를 하시면 저때 중요한 그 사람들의 핵심 노하우가 바로 저 마차 바퀴에 있었다.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경량 목구조 스포크가 있는 마차 바퀴를 말합니다. 저게 전투용 고속 주행에 적합한 마차 바퀴입니다. 통바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륜성왕 아니면 법륜 스님 할 때 바퀴륜자가 들어가는 상징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인도 국가위장에도 바퀴가 들어가 있죠. 오늘은 베다 이야기나 그 종교사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를 지낼 때 불에다가 항상 국물을 바칩니다. 근데 불이 왜 중요하냐면 불이 연기를 내서 태우면 그 곡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택배 서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들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한테 보낼 때 택배 서비스는 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불을 보낼 때 또 하나는 이겁니다. 문자를 보내야죠. 제가 택배로 선물을 보내면 오늘 뭐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는 만트라라는 텍스트로 외우면서 불에 제사 의식을 해서 태워서 곡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만트라가 불교 전통을 통해서 한국까지 전해진 게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겁니다. 요술할 때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모자에서 토끼 튀어나오는데 포커스 안 하고 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절에 쓰던 유럽하고 이쪽까지 함께 연관돼 있던 그 언어로 된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넘어올 때 신다바흐라고 해서 지금의 인더스 강을 신두 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S라고 했던 걸 이란 사람들은 H로 발음을 하니까 힌두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말이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말은 원래 힌두라는 말은 뭐냐면 인더스 강 쪽에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리안들이 저렇게 인더스 강까지 왔는데 저때 온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은 없었느냐? 있었죠. 그게 우리가 아는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했어요. 여기 보시면 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이 초거대 물탱크에 가두어서 1년 동안 도시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그런 도시를 만든 문명이었습니다. 저기 살던 사람 누군지 어떤 언어 쓰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리안들이 저기를 정벌을 하면서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는 사제 계급이 되고 무사 계급이 된 다음에 바이샤 슈드라로 뭐 했다는 둥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카스트 4가지 종류라는 건 그냥 책에다가 그 사제 계급들이 지어내서 쓴 옛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아니 전 세계의 직업이 몇 개인데 그 4계급으로 나눠서 직업을 다 정리를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에 써놓고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 뒤에 다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게 아니고 자띠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카스트라고 부르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족이 뭐냐면 직업을 공유하는 시족입니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도 시족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귓밥하는 것 내지는 백정 일을 하는데 평생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속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예요. 제가 용류 유통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시족이 그거를 독점해요. 저는 평생 실업자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죽으면 그 아들이 우리 시족 멤버인 이상은 자동으로 멤버가 돼서 육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귓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카스트예요. 그래서 그런 카스트를 자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스트는 자띠고요. 이 자띠를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가족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굉장히 좁은 가족이 있고 점점 넓어지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어디까지가 가족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중구난방일 거예요. 지금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아야 가족인가요? 아, 우리 이건 가족이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 사촌 여기까지는 가족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와서 같이 절을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가족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야즈냐에서 뿌자로 넘어간 이 여러 종교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도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환기를 감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졸업식, 입학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다가 새로 태어나면 출생, 인간으로 인정을 못 받다가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그때는 인간이 되는 거고 성인식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전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전환기가 동시에 위기입니다. 그래서 전환기를 감당하는 게 힌두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은 여자를 데려오니까 구성 공동체가 늘어나잖아요, 가족이. 근데 죽음은 사실은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줄어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죽음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죠. 릴라이언스 회장 딸 이샤가 나중에 나올 텐데요. 결혼할 때 얼마 썼어요? 수천억 썼습니다.
그리고 뭐 파티를 다 한 날수를 다 합치면 열흘이 넘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의 예를 제가 드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도 종교 전통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를 좀 길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인도에서 죽음은 결국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직을 했는데 좋은 취직을 했느냐 덜 좋은 취직을 했느냐 취직을 못했느냐 다 구분이 되듯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삔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쌀로 만든 주먹밥인데요. 저 쌀로 만든 주먹밥으로 그 죽은 조상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삔다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인도에서 가족은 누구다? 저 삔다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삔다를 가지고 그 조상들을 먹여 살리는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자 인도에서 제대로 죽는 건 뭐냐면요, 죽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서 저 죽는 과정을 자기 의도대로 정확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다 죽는다거나 남이 결정해서 이 약을 이렇게 넣어 해서 죽는 게 좋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살레카나라고 하는 건데요. 자이라 교도들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살레카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점점 먹는 걸 줄여가면서 자기 육신을 비워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굶은 상태로 그 단식에 의해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고요. 저거 금지해야 된다고 소송도 하고 인도 안에서도 많이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이나 전통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힌두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경계선이 중요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민간인이다가 군대에 가서 신병이 되면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입학하고 나서 중요하고 졸업하고 나서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치가 바뀐 사람은 그 상황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딱 죽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고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친구를 잘 먹여 살려줘야 돼요. 너 배고프지 않을 거야. 노 패닉.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한테 귀신으로 사는 매뉴얼을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귀신한테. 네가 지금 죽은 첫날이라 놀랄 텐데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지금 안 보여. 남들이 너한테 인사 안 해도 기분 나빠하지만 너 죽어서 그래. 괜찮아. 근데 이게 먹을 거 많으니까 우선 먹고 이야기를 들어. 이러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7일간 7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길게 했느냐. 그 방식으로 종교에서 감당을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새로 죽은 조상이 문제가 없도록 만들면 이 사람이 조상 세계를 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이 조상들은 여기가 4단밖에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 인도 전통에서는 가족 관계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났을 때 하늘나라 가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단 전제가 있죠. 뭐다? 새로 밀고 올라올 자손이 확보가 돼야 되고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딸은 제사를 못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의 핵심적인 기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밀려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 좋았는데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이 넓을 때, 보름달일 때는 다 조상들이 거기 빠글빠글 서 있는데 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초생달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달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밀려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다 윤회를 생각하고 까르마를 생각했다 이런 건 착각이고요.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산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웰빙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저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자, 육아 사회에서 제가 효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우리 부모를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저희 백구님, 저희 삼촌, 아니면 저희 형님 이런 분들이 제가 효자인지 아닌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제 정서의 문제로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서양 철학 전통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죽고 나서의 문제도 가족과 사회에서 해결이 되지 한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행복의 문제를 개인적인 정서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면 문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핵심 기제에 고대 인도 베다 시절에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뿌레따 이야기만 드릴게요. 이 뿌레따가 뭐냐면 앞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을 말합니다. 방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전환기에 있는 건 위험하고 이 귀신은 자기가 귀신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뿌레따는 무조건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뿌레따를 아귀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아귀는 우리에게 알려진 걸로는 어떻게 되냐면 목은 바늘 구멍처럼 가는데 배는 태산만큼 커서 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베다 시절의 그 세계관이나 우주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인도에서 보시는 종교의 모습은 제가 설명한 그런 식의 베다의 모습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한테 가서 빌고 공물을 바치고 신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걸 뿌자라고 그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불을 피우고 하는 제사는 야즈냐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절에 가면요 49제는 사제가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한 승려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49제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옆에 가면 뭘 하냐면요 기도 이래가지고 불상을 놓고 공물을 바치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뿌자입니다. 즉 인도에 있는 두 가지 종교 전통이 섞여서 한국에 수입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이나교도 그 디간바라 자이나 승려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한 개인이 하늘나라 가는 일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가예요. 그래서 출가를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죽는다는 걸 뜻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죽는다는 뜻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마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가자들은 대부분 저렇게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출가자들 머리 깎죠. 머리 왜 깎아요? 이렇게 물으면 뭐 외모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도 종교 전통에서는 출생하는 것, 태어나는 것이 머리 깎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생아가 머리털이 없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바로 출가를 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73년부터 손을 들고 있어요. 저 사람 손을 못 내립니다. 이미 굳은 지 오래됐어요. 자, 이 사람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거 왜 할까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한 개인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닥쳐서 만들어진 고행 전통이에요. 여러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한국은 육아사회입니다. 육아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아사회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이 효를 다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프랙탈 구조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무한 반복되면서 확장되면서 온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스승도 나에게 아버지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이제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아버지고 뭐 이런 식의 관계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의 기본 유닛은 효의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흔들면 이 프랙탈 구조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아사회에서는, 자, 제가 출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족을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이상 안 합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출가 전통이 만들어지면 이건 사회악이에요.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시대를 열 때 불시작변 이런 책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진울, 뭐 도노, 정수, 정예, 쌍수 뭐 이런 거 좀 익숙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이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출가자들도 이렇게 족보를 만듭니다. 가족을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즉 속세에 있는 가족을 떠나서 출가자 가족을 다시 구성합니다. 여기는 인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그 도노 점순이 이런 거 혹시라도 궁금하십니까? 설명을 할까요? 오케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노 점수가 뭡니까? 그러면 깨닫는 건 한 번에 하는데 수행은 점진적으로 한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 귀족집 아들이었어요. 귀족집 아들이었는데 미아가 된 거예요. 2살 때. 2살 때 미아가 돼서 천민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민인 줄 알고 천민으로 살았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20살이 넘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귀족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귀족이에요? 천민이에요? 귀족집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은 귀족입니까? 천민입니까? 귀족이죠. 왜? 그 사람 원래 귀족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귀족 생활을 못해요. 왜? 남들도 자기도 귀족인 걸 알아요. 이제 내가 귀족이구나 알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귀족의 행동거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돈오점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아는 것과 몸이 거기 적응을 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 것은 별개라는 뜻이에요. 돈수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걸 뭐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없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의미 없는 말장난이다. 그래서 돈오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출가 전통이 동북아시아에 와서 어떻게 변형이 돼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세포이 전쟁이 일어나서 반란 경험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포이 전쟁이라는 게 벵갈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도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파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용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결국은 영국이 저 반란을 겪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 힌두 모슬렘 종교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관철시켜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일에 나서지 않겠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지금 현재 인도에는 종교에 따라 법률이 다릅니다. 민법이 달라요. 형법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속, 결혼, 입양 이런 것에 관계되는 민법이 종교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를 재조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 이슬람, 크리스천 이런 거를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던져두겠다. 저 갈등 상황에 끼어드는 게 얻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단일 민법이 인도에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런 전통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자 세속주의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인도는 세속주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국가가 그 정치와 종교와 분리된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국가는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걸 세속주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세속주의 맞나요? 말이 되나요? 따져보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런데 인도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세속주의하고는 아예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인도는 예외야 이런 이야기 자꾸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죠. 자, 가족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식의 정치 체계가 왜 영국에서 근본적인 그 유럽식 시스템을 관철시키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도 유지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인도식 세속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세속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맥락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즘 아시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간디 아니면 네루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네루의 딸이 사실은 인디라 간디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수상을 했었죠. 네루 죽고 나서 딸이. 근데 왜 저 여자 이름은 간디일까요? 마하트마 간디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던 그 남편이 페로즈 간디라는 지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집안이 통째로 다 간디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의회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라울 간디한테 내놓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왜 당신 집안은 네루성을 안 쓰고 간디성을 쓰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죠. 자, 이 인디라 간디 아들들이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라지브 간디가 수상을 했다가 죽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소니아 간디인데요. 이 소니아 간디가 사실은 이태리 여자입니다. 인도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콩그레스 정당이 이겼던 때에 소니아 간디가 수상이 된다라는 소문이 쫙 돌면서 인도 주식시장이 반동강이 났습니다. 그날. 그래서 소니아 간디가 수상이 못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아 간디의 아들인 라울 간디와 딸인 프리앙카 간디가 지금 인도 야당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보시죠. 정치도 가족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몇 대째 하고 있나요? 아니 뭐 평양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분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곳입니다. 5년마다 생존을 걸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 가족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파악이 됩니다. 자, 페로즈하고 인디라 간디 사진이고요. 네루가 처음으로 이제 독립 이후에
그 선거를 했을 때 이겼던 것, 네루가 죽고 나서 간디가 이제 수상이 되고 그 인디라 간디가 저격돼서 죽고 나서 다시 아들들이 또 정권을 잡고 그 아들들이 또 저격당하고 폭탄 테러 당해서 죽고 소니아 간디가 실권자가 되고 이제는 그 아들 라울 간디가 야당을 이끌고 있다. 자, 이 라울 간디가 최근에 이제 인도 통합 대행진 뭐 이런 행사를 해서 땅끝 마을에서부터 저기 히말라야까지 걸어갔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선입견은 우선은 좀 버리시고요. 인도가 채식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특히 외국에 나오면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식 그렇게 즐겨 드시지 않겠지만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이 코리안 푸드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한식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도 분들 만나면 묻지 않습니다. 디테일인데요. 에티켓입니다. 술이건 음식이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건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경우면 묻고 거기에 맞춰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깔아놓고 알아서 드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강요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두세 개 시켜놓고 드실 거면 갖다 드세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드실 분들 드시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보십시오.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당일날 얼굴 처음 봤다. 자, 그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자, 70%가 결혼 당일날 배우자를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의 미래가 어떻고 뭐 IIT가 어떻고 뭐 구글의 CEO가 어떻고 뭐 떠들죠. 인도의 현실은 어떻다? 가족이다. 근데 가족 구성원을 택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이 왜 중요한지. 가족 구성원을 택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카스트를 섞어서 하는 결혼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자, 배우자하고 종교가 일치합니까? 그러면 힌두교도 99%가 예. 그 다음에 사촌끼리 결혼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사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의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큰. 그러니까 동성 동본 결혼을 허락하면 이 나라가 짐승들 사는 나라가 돼서 곤란하다 이러던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는 바람에 한국의 동성 동본 금지법 어떻게 철폐된지 아시죠? 대법원에서 없어진 거예요. 정치인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의 현실 아시겠죠? 자, 55%는 카스트 간 섞어서 결혼해도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결혼한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4%가 그렇다. 중매 결혼의 97%는 동일 카스트다. 그런데 중매가 아닌 경우는 결혼이 3%나 5% 이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의 메커니즘을 인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요. 거기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고액권을 집안에 쌓아두죠. 아니면 금을 삽니다.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 금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금을 사는 것도 가족 단위로 삽니다. 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금 사는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금을 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며느리는 우리 식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세큐리티를 이미 확보를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며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금년에는 아마 70만 루피로 지금 올라갈 예정인데요. 50만 루피 이하는 아예 세금을 안 냅니다. 연봉이 50만 루피면.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결론적으로 세금을 1%만 냅니다. 자, 1%만 세금을 내는데 나라의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 경제는 뭐가 문제냐? 자, 농촌이 토지개혁에 실패를 하면서 한국은 토지개혁에 성공을 했죠. 왜? 6.25나 여러 격변을 겪다 보니까 저항을 할 주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주가 죽창 맞아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주가 살아있는데 저 기득권자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자, 농촌의 생존 압력이 높아지니까 저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빈민이 돼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조업체에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만 고용하고 일용직들끼리 임금 낮추기 경쟁을 무한 반복하니까 숙련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취약한데 제조업체가 취약하니까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구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악순환, 기반시설 없고 제조 없고 세수가 부족한 걸 계속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IT 섹터 하청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인도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무한반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인도 무역 구조가 대략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급 말씀드렸죠. 인도가 수출하고 있는 게 여기 페트로, 정유화학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이 살아남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걸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아더스 비중은 뭘까요? 바로 IT 하청업. 그리고 우리는 IT라고 해서 코딩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BPM이라고 부릅니다. IT BPM이라고. 비즈니스 프로세싱 매니지먼트. 무슨 말이냐면 총무 아니면 전화 응대하는 고객 응대 이 업무를 인도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 팬시한 어떤 IT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입 이제 또 수출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아다니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보이시죠? 2,400%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힌덴버그 리서치 리포트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아다니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그렇지만 자, 작년부터 이미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아다니는 가족 기업입니다. 식구들이 해요. 그리고 그 구조는 이런 식의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 이 순환 출자는 자, 부풀리기를 하기 위한 자본 부풀리기를 위한 순환 출자지 한국처럼 지분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 상속하고 증여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라울 반디 설명드렸죠? 라울 반디가 지금 이거 면도도 안 하고 나온 거는 국토대장정하고 나와서 자, 모디하고 아다니하고 맨날 그 아다니 비행기 타고 모디가 정치하러 다녔는데 둘의 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따진 거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안바니 개인 저택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개인 저택입니다. 저 빌딩이 저택입니다. 저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케시 안바니 딸 결혼식 할 때 아시죠? 여기 저 반기문 전 총장도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예. 이재용 회장도 찾아갔던 그림이 알려져 있고요. 릴라이언스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엄청납니다. 각 포트폴리오마다 이미 다 특히 이 지오마트하고 아마존이 한국에서 바로 이마트와 그 쿠팡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패밀리라고 나오죠. 패밀리,
패밀리. 자, 인도 기업은 가족이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은 포용적 가족 개념을 이렇게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저 기업이 저렇게 가족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국가가 경제를 간접 통제하는 방식은 가족 단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전환해서 필요한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이에 한국이 파고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답을 드린 겁니다. 뭐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인도 가족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필름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인도에서 히트를 쳤던 저런 작품들도 사실은 같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인도식으로 보여주는 거다. 예를 보여드렸는데 저 구조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도 사회가 굴러가는 핵심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에 파고들지 않고서는 일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파고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부인은 제가 인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삔다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가족에서 외부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근거로 그 가족과 같이 일을 해나가시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제한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조절을 못해서 좀 서툴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 분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질문 있으신지요? 오늘 질문할 것도 저도 없어 보이는 게 너무 내용들이 물론 신기한 게 많기도 했었고요. 삥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좀 맛있어 보이는 생각도. 여러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교수님께서 감히 소치참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얘기를 하자면 나라 이름 인디아라는 이름도 힌두에서 왔는데 저 힌두가 누가 그리스 역사서에서 인도라는 나라를 힌두라고 적었는데 원래 그리스어에서 그때 H 발음이 묵음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힌두. 지금도 에르메스처럼 H 발음 안 되죠. 프랑스가 그 영향으로. 그래서 얘네가 그거를 역사서에 쓰면서 힌두를 그리스식 어미를 붙여서 인두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두스를 보고 그 당시에 또 세계 강대로 떠오른 스페인에서 그리스 역사서에 기반을 둬서 이라를 스페인식 나라 어미, 다시 말해서 여성 어미를 붙여서 인디아라고 붙였고요. 무적한 데가 깨지고 나서 영국이 그 나라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인도를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인디아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두스, 힌두고요. 힌두란 뜻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큰 물이란 뜻이랍니다. 이런 거를 삼성에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달에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될지 아니면 챗 GPT가 될지 모르겠는데 강사님의 좋은 강사님의 관상이 아주 좋은 강사 에이스를 모셔올 건데 반도체라 하더라도 반도체가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를 둘러싼 싸움,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거기 중국이 껴있는 반도체의 헤게모니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챗GPT는 더욱더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